서울의 밤하늘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빗줄기는 거대한 도시의 소음을 차갑게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지배하는 JS그룹의 본사 꼭대기층 집무실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룹의 젊은 총수이자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든 강희주는 창가에 서서 부풀어 오른 배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으나 유리창에 비친 눈동자는 지독한 피로와 알 수 없는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편 박진우와 결혼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었고 그녀는 남편을 놀라게 해주기 위해 예정된 해외 출장 일정을 비밀리에 하루 앞당겨 귀국한 상태였습니다. 비서는 그녀의 건강을 염려하며 일정을 무리하게 조정하는 것을 만류했지만 희주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박진우는 차가운 경영일선에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이자 사랑하는 아이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희주는 빗길을 뚫고 한남동에 위치한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을 할 때마다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남편이 좋아할 선물을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막대한 부와 권력 앞에서도 평범한 가정의 행복을 꿈꾸는 것은 여느 여자와 다를 바 없는 소박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박한 행복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변하기까지는 채 1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희주는 수행기사와 경호원들을 모두 물리고 홀로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도어록이 해제되고 현관에 들어서자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거실을 비추는 간접 조명만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남편이 서재에서 업무를 보거나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희주는 젖은 코트를 벗어 팔에 걸치고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깔린 최고급 대리석이 빗물에 젖은 구두굽 소리를 날카롭게 반사했지만 빗소리가 워낙 거세어 그 소리는 금세 묻혔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것은 텔레비전 소리가 아닌 기묘하고도 낯뜨거운 신음이었습니다. 희주는 그 자리에서 발이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성은 저 문을 열지 말고 돌아가라고 경고하고 있었지만 본능은 잔인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지 못한 채 그녀는 열린 틈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이 짐승처럼 엉켜 뒹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진우와 이 집의 가사를 도맡아 하던 입주 도우미였습니다. 희주가 입덧으로 고생할 때마다 친정 어머니처럼 등을 두드려주며 위로했던 그 도우미가 지금은 주인의 침대 위에서 주인의 남편과 정사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겨움이 식도를 타고 올라왔지만 희주는 입을 틀어막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눈앞의 광경은 단순히 남녀의 불륜 현장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만과 모욕의 현장이었습니다. 박진우는 희주가 선물했던 명품 시계를 찬 손으로 도우미의 머리카락을 감아쥐고 있었고 도우미는 희주가 아끼던 실크 잠옷을 걸친 채 교태 섞인 목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뒹굴고 있는 침대는 희주가 임신 후 허리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이탈리아 장인에게 특별 주문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배려와 사랑이 깃든 공간이 가장 더럽고 추잡한 욕망의 배설구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도우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희주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끊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박진우의 귓가에 대고 낄낄거리며 임신한 여편네가 없으니 이렇게 천국 같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박진우 역시 그녀의 말에 맞장구치며 희주의 퉁퉁 부은 다리와 거칠어진 피부를 언급하며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희주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배경과 재산이 필요했을 뿐이라며 지금의 생활이 지옥 같다고 내뱉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욕정을 넘어
희주라는 인간 자체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악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희주는 배를 감싸주며 자신이 그동안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충격과 슬픔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들어찼습니다. 강희주는 JS 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경영인이었고 위기 상황에서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우도록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들의 머리채를 잡는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카메라 초점을 맞추는 눈빛만큼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매서웠습니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의 적나라한 행위와 그들이 주고받는 모욕적인 대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용 증거가 아니라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파멸시킬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동영상 녹화 버튼이 돌아가는 동안에도 그들의 역겨운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박진우는 희주 몰래 빼돌린 자금으로 도우미에게 오피스텔을 마련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었고, 도우미는 아이가 태어나면 희주가 산후 우울증으로 미쳐버리게 만들겠다는 끔찍한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희주는 아랫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며 그 모든 소리를 묵묵히 기록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엄마의 분노를 감지한 듯 격렬하게 움직였지만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과 반드시 이 치욕을 1000배만 배로 갚아주겠다는 복수심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약 5분간의 촬영을 마친 희주는 조용히 휴대폰을 집어넣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금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난동을 부린다면 그들은 일시적으로 당황하겠지만 곧 변명을 늘어놓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희주는 완벽한 복수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로 나앉게 만드는 것, 그리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철저히 짓밟아버리는 것이 그녀가 정의한 참교육이었습니다. 그녀는 도둑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현관을 빠져나왔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눈물 자국 하나 없이 창백하고 서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다시 차에 오른 희주는 운전석에 앉은 기사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무시하고 출발하라고 짧게 명령했습니다. 차가 빗속을 뚫고 펜트하우스를 벗어나자마자 그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시트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현기증이 일었지만 그녀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녀는 임산부 강희주가 아닌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최정예 변호인단과 회계팀을 소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물기 하나 섞이지 않은 건조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희주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기만한 남편과 자신의 호의를 배신으로 갚은 도우미를 용서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박진우가 횡령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그가 가진 차명 계좌를 동결시키며 도우미의 신상을 털어낼 계획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증오의 깊이도 깊었고 신뢰가 컸던 만큼 배신의 대가는 혹독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모든 쓰레기를 치우고 가장 깨끗한 세상만 보여주겠노라고. 희주는 자신의 사적인 복수를 위해 기업의 공적인 힘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박진우가 누려온 모든 권력과 부는 오로지 희주가 허락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주인이 회수하겠다면 그는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앨범에 저장된 영상을 다시 확인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짐승처럼 헐떡이는 두 남녀는 자신들이
지금 어떤 지옥문을 열었는지 꿈에도 모른 채 쾌락에 취해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희주는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시작될 사냥을 준비하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본사로 돌아가는 길 내내 희주는 남편과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신입사원 연수 때 성실하고 다정했던 그의 모습은 모두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희주의 배경을 알고 접근했으며 치밀하게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연기했던 것입니다. 도우미 역시 희주가 고아 출신인 그녀를 가엾게 여겨 파격적인 대우로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는 주인의 남편을 유혹하며 신분 상승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환멸이 뼛속까지 사무쳤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환멸은 희주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감정은 연민이나 슬픔이 아닌 오직 파괴를 향한 집념뿐이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한 희주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창가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비서실장이 보내온 박진우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과 동선 보고서는 그녀의 짐작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희주가 입덧으로 고생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도우미와 함께 명품관을 드나들었고 고급 리조트에서 미래를 즐겼습니다. 심지어 희주가 태어날 아이를 위해 마련해둔 유아용품 방에서까지 그들이 뒹굴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자 희주는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에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조차 넘어선 괴물들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희주는 샤워를 마치고 가장 완벽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치장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부은 몸을 가리기보다는 당당하게 드러내는 원피스를 입고 붉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어젯밤에 상처 입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토를 침범한 약탈자들을 처단하러 가는 여왕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대기하고 있는 문을 열고 나서며 그녀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박진우 이사의 모든 업무 권한을 정지시키고 감사팀을 투입하세요. 전쟁의 서막은 올랐습니다. 박진우와 도우미는 자신들이 승리자라고 착각하며 단잠에 빠져 있겠지만 그들이 눈을 떴을 때 마주할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희주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력과 인맥, 그리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엄을 짓밟은 자들에 대한 처절한 응징이자 더러운 것들을 도려내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었습니다. 강의주의 구두굽 소리가 복도를 울릴 때마다 그룹 전체의 긴장감이 감돌았고 직원들은 본능적으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희주는 집무실 책상에 앉아 박진우의 해임안이 담긴 서류에 서명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전면 유리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횡령한 자금을 빌미로 그를 검찰에 고발하고 도우미에게는 상간녀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처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길바닥을 기어다니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비였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의 햇살은 잔인할 정도로 눈부셨습니다. 강희주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완벽한 메이크업과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으로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호텔에서 지새우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현관 냄새를 맡자마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버텨냈습니다. 거실에서는 박진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도우미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롭고
안락해 보이는 이 풍경이 실은 가장 추악한 기만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희주뿐이었습니다. 박진우는 희주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다가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왜 연락도 없이 일찍 왔냐고 물었습니다. 희주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가 어젯밤 도우미와 뒹굴던 모습이 오버랩되어 당장이라도 뺨을 갈기고 싶었으나 차가운 이성으로 감정을 억누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며 출장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어 급히 귀국했고 몸이 좋지 않아 호텔에서 쉬다가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박진우는 안도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하며 다정하게 희주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희주는 임신 초기 증상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남편의 손이 닿는 곳마다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혐오감이 들었지만 그녀는 이를 입덧 탓으로 돌리며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우미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나와 인사를 건넸지만 희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서늘한 목소리로 물 한 잔을 달라고 명령했습니다. 박진우는 희주가 자신의 외도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확신하자 다시금 자상한 애처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희주의 부은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며 호들갑을 떨었고 뱃속의 아이에게 아빠가 왔다며 태담을 건네는 역겨운 쇼를 벌였습니다. 희주는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대고 눈을 감은 채 남편의 가증스러운 연극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비서실장이 보고한 박진우의 비자금 내역들이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희주가 선물한 법인 카드로 도우미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는 것을 넘어 회사의 물류 계약 단가를 조작하여 차액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그의 본 모습은 탐욕에 찌든 기생충에 불과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희주는 박진우에게 먼저 회사로 가라고 말하며 오늘은 몸이 안 좋아 집에서 쉬면서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진우는 희주가 회사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쾌재를 부르며 알겠다고 대답하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희주는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집 안에는 이제 그녀와 도우미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도우미는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거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희주가 없는 사이 안방을 차지하고 남편을 유혹했다는 승리감에 취해 그녀는 자신이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희주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젯밤의 흔적은 말끔히 치워져 있었고 침대 시트도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지만 공기 중에 남아있는 듯한 비릿한 냄새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장대 의자에 앉아 도우미를 호출했습니다. 도우미가 안방으로 들어오자 희주는 그녀를 거울을 통해 바라보며 요즘 남편이 이상하지 않냐고 넌지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우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사장님께서 너무 예민하신 것 같다며 박 이사님처럼 가정적인 분은 없다고 박진우를 두둔했습니다. 희주는 그 뻔뻔한 대답에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서랍에서 현금 봉투 하나를 꺼내 도우미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보너스라는 명목으로 건네는 미끼였습니다. 희주는 도우미에게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남편과 집안일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아든 도우미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고 그녀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희주는 그 모습을 보며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고 어리석은지 확인했습니다. 도우미는 이 돈이 자신의 입막음 비용이 아니라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임을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희주는 도우미를 내보낸 뒤 곧바로 집 안 곳곳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카메라들의 위치를 점검했습니다. 거실과 주방, 그리고 안방에 설치된 카메라들은 앞으로 벌어질 그들의 뻔뻔한 행각을 빠짐없이 기록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희주는 비밀리에 호출한 사설 보안팀과 회계 감사팀을 펜트하우스 서재로 불러들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보는 눈이 많아 보안이 유지되기 어려웠기에 집을 작전 상황실로 쓰기로 한 것입니다. 감사팀장은 희주 앞에 두꺼운 파일처를 내려놓으며 박진우가 유령 회사를 설립해 빼돌린 자금의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유통망을 이용해 가짜 물품을 발주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회계 장부를 조작해 왔습니다. 심지어 그는 최근 해외 이민 박람회에 참석하여 투자 이민 상담을 받은 기록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박진우와 도우미는 희주를 속이고 재산을 챙겨 해외로 도피해 새로운 삶을 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희주의 손끝이 분노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단순히 바람을 피운 수준이 아니라 아내의 회사를 등쳐먹고 도망칠 계획까지 세웠다는 사실은 그녀가 가진 마지막 인내심마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녀는 감사팀장에게 박진우가 횡령한 자금이 흘러들어간 모든 계좌를 동결하되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입금은 되지만 출금은 불가능한 상태로 묶어두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법무팀장에게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그를 고소할 고소장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비밀리에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그가 도망갈 구멍을 완전히 차단한 뒤에야 비로소 사냥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진우가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희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교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희주의 기분을 살피며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고주알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추진 중인 신규 물류센터 프로젝트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며 자랑을 늘어놓았지만 사실 그 프로젝트는 그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가장 큰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희주는 그의 거짓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었고 속으로는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프로젝트가 곧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임을 상기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박진우에게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내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에 감출 수 없는 희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드디어 자신이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게 되었다고 착각하며 희주의 손을 잡고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희주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내일 이사회에서 당신의 능력을 만천하에 증명해 보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능력이란 횡령과 배임의 능력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박진우는 흥분에 들떠 곧바로 서재로 들어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희주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통해 도청되고 있는 그의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도움이었고 두 사람은 내일 이사회가 끝나면 거액을 인출해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자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희주는 이어폰을 빼내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창밖의 야경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은 내일이 자신들의 승전보가 울리는 날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사실은 처형대가 세워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희주는 비서에게 문자를 보내 내일 이사회에 참석할 이사들과 주주들에게 배포할 자료를 최종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자료에는 박진우의 비리 내역뿐만 아니라 어젯밤 촬영한 불륜 영상의 캡처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이사들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해임 명분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진우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닥이 꺼지는 공포를 맛보게 해줄 작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박진우는 희주가 잠든 척하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와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희주가 고른 숨소리를 내자 그는 안심하고 살금살금 밖으로 나가 도우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희주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휴대폰 화면을 통해 복도 CCTV를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이 도우미의 방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희주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그들을 파멸시킴으로써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뱃속에 아이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더러운 전쟁을 끝내고 엄마가 너에게 가장 깨끗한 왕국을 물려주겠다고. 다음날 아침 희주는 평소보다 더욱 화려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박진우는 들뜬 마음으로 희주를 에스코트하며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계속해서 이사회 안건에 대해 떠들어댔지만 희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단답형으로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도열해 사장 부부를 맞이했고 박진우는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마치 자신이 회장이라도 된 양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회의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희주는 박진우의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며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줄 모습 기대하고 있을게. 이사회가 열리는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희주와 박진우가 들어서자 이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진우는 상석 바로 옆자리에 앉아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희주는 상석에 앉아 회의 개회를 선언했고 박진우는 자신만만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신규 사업 계획을 화려한 언변으로 설명하기 시작했고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희주의 신호와 함께 회의실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박진우가 설명하던 물류센터 조감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복잡한 숫자가 적힌 엑셀표와 입출금 내역서가 띄워졌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박진우는 당황하여 빔 프로젝터 리모컨을 눌러댔지만 화면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때 희주가 차분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자료는 박 이사가 설명하려는 미래가 아니라 박 이사가 저지른 과거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비서들이 이사들에게 두툼한 보고서를 배포했습니다. 보고서의 첫 장에는 박진우가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흐름도가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희주를 바라보았지만 희주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본 안건에 앞서 박진우 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해임안을 먼저 상정합니다. 박진우는 억울하다며 고함을 질렀지만 희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더 보여주겠다며 손짓을 했고 화면에는 박진우와 도우미가 나눈 적나라한 메신저 대화 내용과 그들이 해외 도피를 모의하는 녹취록이 텍스트로 변환되어 올라왔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해 도우미와 해외로 도망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박진우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박진우는 다리가 풀려 단상 주저앉았고 희주는 그를 내려다보며 사형 선고를 내리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꿈꾸던 파라다이스는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건 차가운 감옥 바닥뿐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희주가 어제 미리 제출한 고소장에 따른 긴급 체포였습니다. 박진우는 희주의 이름을 부르며 발악했지만 수사관들은 가차없이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끌려나가는 박진우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희주는 끝까지 그를 외면했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이사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희주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남은 이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내 회사에서 내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제 발로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이사회는 순식간에 정리되었고 희주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처단은 시작에 불과했고 이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죄인을 심판할 차례였습니다. 희주는 비서에게 차를 대기시키라고 명하며 휴대폰을 꺼내 집안에 CCTV 앱을 켰습니다. 화면 속 도우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박진우가 돈을 가져오기만을 기다리며
명품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희주는 화면 속의 그녀를 보며 잔혹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그녀가 가장 믿었던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을 건드렸음을 뼈저리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회장에서의 소란이 정리된 후 강희주는 지친 기색 없이 곧바로 회사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비서진과 경호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박진우가 연행되는 모습은 이미 사내 메신저와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었고, JS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요동쳤지만 희주의 단호한 대처 덕분에 오히려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반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에 오르기 전 비서실장에게 짤막하게 지시했습니다. 지금부터 펜트하우스의 모든 출입을 통제하고 그 여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보안팀을 배치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겨울의 서리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사냥감을 코앞에 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주는 이제 두 번째 사냥감을 처리하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열리자 도우미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띠며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박진우가 가져올 기쁜 소식과 돈보따리를 기대하며 한껏 들떠 있었고, 희주의 뒤에 박진우가 없다는 사실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우미는 고개를 기웃거리며 이사님은 같이 안 오셨냐고 물었지만 희주는 대답 대신 서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희주의 침묵이 길어지자 도우미는 불안감을 느끼며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희주는 테이블 위에 핸드백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진우 이사는 당분간 집에 못 옵니다. 아니, 영원히 못 올 수도 있겠네요. 그녀의 말투는 너무나 담담해서 도우미는 그 말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희주는 도우미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즐기듯 다리를 꼬고 앉아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박진우가 오늘 이사회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며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무심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재미있는 진술이 나왔더군요. 박진우가 모든 범행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도우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희주는 희기를 받듯 박진우가 가명을 받기 위해 당신이 자신을 유혹해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사주했다고 진술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것은 희주가 파놓은 이간질의 덫이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공범자들만큼 서로를 물어뜯기 좋은 먹잇감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우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억울함을 호소하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킨 게 아니라 박진우가 먼저 접근했다며 그가 얼마나 주도미면하게 돈을 빼돌렸는지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희주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둔 채 그녀의 폭로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도우미는 박진우가 숨겨둔 차명 계좌의 비밀번호와 그가 보관하고 있는 이중장부의 위치까지 술술 불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박진우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분노에 눈이 멀어 자신이 지금 누구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희주는 적당한 맞장구로 그녀의 분노를 부채질하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한참을 떠들던 도우미는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스친 듯 입을 다물고 희주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희주는 녹음이 완료된 휴대폰을 흔들어 보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방금 뱉은 말들이 박진우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물론 당신이 공범이라는 사실도 스스로 자백한 꼴이 되었네요. 도우미는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희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었지만 희주는 더러운 것이 닿았다는 듯 발을 빼며 경호원들을 호출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들이닥쳐 도우미를 일으켜 세우자 그녀는 발악하며 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건장한 남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희주는 도우미가 끌려나가기 전 그녀에게 마지막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어제 내가 준 보너스 봉투 기억하죠? 그 돈은 회사 공금으로 처리된 돈입니다. 당신이 그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면 횡령 공모 혐의가 추가될 겁니다. 그리고 내 방에서 없어진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당신 방에서 발견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도우미는 희주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을 쓰마매기 위해 미끼를 던졌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희주를 향해 악담을 퍼부었지만 희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를 방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그녀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작은 방에 갇혀 자신의 욕심이 불러온 파국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집안 정리가 일단락되자 희주는 곧바로 구치소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피로가 몰려왔지만 박진우의 무너진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쉴 수 없었습니다. 접견실 유리 너머로 나타난 박진우는 하루 만에 10년은 늙은 듯 초췌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희주를 보자마자 수화기를 들고 억울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이라며 희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희주는 그의 연기가 역겨워 토기가 치밀었지만 차분하게 수화기를 들고 그를 응시했습니다. 당신의 그 더러운 입으로 사랑을 논하지 마. 내 아이가 듣고 있어. 희주는 태블릿 PC를 꺼내 유리창에 대고 도우미가 박진우를 비난하며 모든 죄를 그에게 떠넘기는 녹취록의 일부를 재생해 주었습니다. 박진우의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도우미가 그럴 리 없다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분명 그녀였습니다. 희주는 잔인한 친절을 베풀듯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사랑스러운 연인은 당신이 구속되자마자 금고를 털어서 해외로 도망치려 하더군요. 내가 막지 않았다면 당신은 감옥에서 썼고 그녀는 당신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았을 텐데 내가 오히려 당신을 도와준 셈 아닌가? 박진우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지만 방음 유리 너머의 희주에게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이성을 잃고 도우미를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희주는 그런 그를 보며 차갑게 조소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죽이든 살리든 할 텐데 당신은 아마 평생 이곳을 나가지 못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희주는 변호인단이 작성한 이혼 합의서와 친권 포기 각서를 유리창에 들이밀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국선 변호사라도 쓸 수 있게 선처해주지. 하지만 거부한다면 당신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상대로 혼자서 싸워야 할 거야. 물론 그 과정에서 당신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저지른 자잘한 탈세 혐의들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되겠지. 가족까지 볼모로 잡힌 박진우는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노려보며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희주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 나가는 순간 제안은 취소야. 결국 박진우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교도관을 통해 전달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희주는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확보하고 박진우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남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챙겨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진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재판장에서 보자. 그때는 당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판사가 숫자로 알려줄 거야. 뒤돌아 나가는 희주의 등 뒤로 박진우의 절규가 울려 퍼졌지만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치소를 나선 희주는 차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큰 산을 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뱃속의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독한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해. 하지만 너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우미에 대한 법적 처벌과 박진우가 빼돌린 자금의 환수, 그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희주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을 덮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여 자신을 피해자가 아닌 불의에 맞서 싸운 강인한 리더로 각인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희주는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도우미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수갑을 찬 채 희주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희주는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쳤습니다. 경찰들은 희주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온 희주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흔적과 배신의 기억이 남아있는 이 공간이 싫었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곳을 완전히 리모델링하여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아이와 함께할 새로운 보금자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제국을 다시 세울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JS 그룹 본사 강당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강희주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지만 그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비리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를 고발한 것이 자신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그룹 내의 투명 경영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인 가정사를 숨기기보다 공적인 정의를 선택한 그녀의 결단에 여론은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그녀를 응원하는 댓글이 쇄도했고 JS그룹의 불매운동 조짐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기자회견을 성공적으로 마친 희주는 집무실로 돌아와 박진우와 도우미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덕분에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숨겨둔 자금은 대부분 환수 조치되었고 도우미가 받은 명품들과 오피스텔 보증금도 가압류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 감옥에서 콩밥을 먹으며 서로를 원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희주는 보고서를 덮으며 비서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부탁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감정적인 분풀이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하지만 희주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진우의 가족들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박진우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일감을 몰아받거나 법인 카드를 유용하는 등 기생충처럼 살아왔습니다. 희주는 그동안 묵인해왔던 그들의 비리까지 모두 파헤쳐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법무팀에 지시했습니다. 며느리의 재산을 탐내며 아들의 불륜을 방조했을 그들에게도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희주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자비는 반성하는 자에게나 베푸는 것이지 짐승에게는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박진우와 도우미가 구치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밤을 지새우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그들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을 거대한 해일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강희주는 단순히 두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만족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며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배경을 철저히 파괴하여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불모지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타깃은 박진우가 훔친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며느리를 기만해온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JS그룹 본사 로비는 박진우의 모친과 여동생이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통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희주가 남편을 모함하여 감옥에 보냈다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지나가는 직원들과 방문객들에게 며느리의 폐륜을 알리겠다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추태는 희주가 미리 예상했던
시나리오의 일부일 뿐이었고 로비 곳곳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은 그저 팔짱을 낀 채 그들의 광대를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희주는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시댁 식구들의 발악을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아들을 구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짓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희주는 비서실장에게 신호를 보냈고 곧이어 정장 차림의 법무팀 변호사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변호사들은 악을 쓰고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 다가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내팽개치며 며느리를 불러오라고 소리쳤지만 변호사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가리키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서류는 박진우가 횡령한 회사 돈이 시댁에 아파트 구매 자금과 시누이의 유학 비용, 그리고 그들의 명품 쇼핑 비용으로 흘러들어간 내역을 증명하는 소장과 가압류, 통지서였습니다. 서류 내용을 확인한 시누이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고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변호사는 박진우가 횡령한 자금인 줄 알면서도 이를 증여받아 사용한 것은 작물 취득 및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JS그룹 차원에서 불법 자금 환수를 위해 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타고 온 고급 승용차,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대해 즉시 가압류를 집행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희주는 그동안 시댁에 퍼부어준 모든 지원이 자신의 개인 재산이 아닌 남편이 횡령한 회사 공금이었다는 프레임을 씌워 법적으로 완벽하게 회수할 명분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시댁 식구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울며불며 희주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시댁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희주는 박진우와 도우미에게 청구할 민사소송을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박진우에게는 횡령금 전액 반환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도우미에게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물론 업무상 배임 및 절도, 그리고 비밀 유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습니다. 특히 도우미가 입사 당시 서명했던 근로계약서에는 고용주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막대한 위약금을 문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희주는 이를 근거로 그녀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천문학적인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전달받은 도우미는 금액의 개수를 세어보다가 기절초풍하여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신데렐라의 삶은 빚더미에 깔린 노예의 삶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한편 검찰 수사는 희주가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들 덕분에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진우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버텼으나 도우미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박진우가 시킨 모든 불법 행위를 자백하고 그가 숨겨둔 비밀금고의 위치까지 불어버리자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시인했습니다. 검찰은 박진우가 차명으로 관리하던 오피스텔을 급습하여 현금 다발과 골드바 그리고 수십 개의 대포 통장을 압수했습니다. 이 장면은 뉴스 특보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박진우는 파렴치한 기업 사냥꾼이자 가정 파괴범으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희주는 집에서 편안하게 뉴스를 시청하며 뱃속의 아이에게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몰락을 보며 슬픔보다는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의 불량함을 감안하여 박진우와 도우미의 모든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그들이 가진 숟가락 하나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박진우가 몰래 처분하여 현금화하려던 주식과 부동산은 모두 동결되었고 도우미가 꽁꽁 숨겨두었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도 집행관들에 의해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빨간 딱지가 온 집안을 도배하는 광경을 상상하며
희주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내친김에 박진우가 회사법인 카드로 결제한 모든 내역을 정밀 감사하여 그가 도우미와 함께 다녀온 호텔, 식당, 여행지 등에서 쓴 비용까지 10원 한 푼도 남김없이 청구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사랑의 대가는 혹독한 빚잔치로 돌아왔습니다. 박진우의 가족들이 살던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짐가방 몇 개만 챙긴 채 쫓겨나 싸구려 여관방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구치소에 있는 박진우를 찾아가 면회를 신청하며 울부짖었지만 박진우 역시 자신의 코가 석자라 가족을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진우는 어머니가 며느리 비위를 조금만 더 잘 맞췄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어머니를 원망했고, 모자는 접견실 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침을 뱉으며 싸우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얄팍한 가족에는 돈이 사라지자마자 연기처럼 흩어지고 추악한 민낯만을 드러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심 공판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강희주는 피해자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임신 8개월에 접어든 그녀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수의를 입고 초라하게 앉아있는 피고인석의 두 사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방청석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희주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희주는 판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과 도우미의 배신으로 겪었던 정신적 고통과 그들이 회사와 가정에 끼친 막대한 해악을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면서도 논리정연하게 그들의 엄벌을 촉구했고, 그녀의 눈물 연기는 배심원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반면 박진우와 도우미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추잡한 폭로전을 이어가 방청객들의 야유를 샀습니다. 검사는 박진우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기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도우미에게는 횡령 방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형량의 두 사람은 사색이 되어 변호사를 쳐다봤지만 국선 변호사들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희주는 그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감상하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지옥은 그들이 감옥에서 나온 뒤 마주하게 될 막대한 빚더미와 빈곤한 삶이었습니다. 희주는 이미 그들이 출소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신용불량자 등재 신청을 마쳤고, 채권 추심 전문 업체에 채권을 넘겨 그들을 평생 따라다니게 만들 준비를 끝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희주는 박진우의 면회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그녀는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박진우는 머리를 박박 깎은 모습으로 나타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빠가 범죄자가 되면 안 되지 않겠냐며 비겁하게 아이를 인질로 삼으려 했습니다. 희주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이에게 범죄자 아버지는 필요 없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성을 따를 것이고 호적에도 아버지는 없을 거야. 당신은 내 인생의 오점이었고 이제 완벽하게 지워졌어. 그녀의 말은 사형 선고보다 더 차갑게 박진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희주는 박진우에게 그가 아끼던 명품 시계가 경매에서 헐값에 팔렸다는 소식과 그가 횡령한 돈으로 산 스포츠카가 폐차장으로 보내졌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박진우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물건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희주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0원도 아닌 마이너스 수십억 원의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출소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폐지를 줍는 일일 거야. 그 빚을 갚으려면 평생 숨만 쉬고 일해도 모자랄 테니까. 희주는 넋이 나간 박진우를 뒤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우미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치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꽃뱀이라고 소문이 나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희주에게 보냈던 협박 편지들은 고스란히 추가 기소의 증거가 되었고, 그녀의 가족들조차 그녀를 부끄러워하며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차가운 독방에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자신이 저지른 짓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희주는 변호사를 통해 도우미에게 매달 이자 내역서를 보내주며 그녀가 잊고 싶어하는 현실을 끈질기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JS그룹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희주는 배신자들을 축출하고 조직을 재정비하여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흔적이 지워진 깨끗한 집에서 출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기 방은 밝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고, 희주는 아이를 기다리는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너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당당하게 자랄 것이며 배신과 거짓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박진우와 도우미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내어진 암세포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희주는 안방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장과는 달리 비가 그치고 맑은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쟁취한 평화와 승리를 만끽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바닥을 기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꼴을 멀리서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인과응보의 순리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강희주는 미소를 머금고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만의 행복이 시작되는 거야. 시간은 잔인할 정도로 공평하게 흘러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박진우는 세상 밖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때 명품 수트를 입고 고급 세단을 타던 그는 이제 색이 바랜 트레이닝복 차림의 낡은 운동화를 신은 초라한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그의 앙상한 목덜미를 파고들었지만 그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형제들도 그리고 한때 그에게 아부하던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린 지 오래였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나오는 것은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버스카드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는 텅 빈 도로를 바라보며 자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마치 전생의 일인 양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박진우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부모님이 살고 있다는 달동네의 낡은 단칸방을 찾아갔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그는 숨을 헐떡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의 행색을 보며 코를 막거나 피했습니다. 겨우 찾아낸 집문을 두드리자 늙고 병든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반기는 대신 소금 바가지를 집어 던지며 당장 꺼지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아버지가 화병으로 쓰러졌다며 오열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박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재산을 탐내며 함께 사치를 부리던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가난과 원망에 찌든 노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물 한 모금 얻어 마시지 못한 채 자신의 본가에서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갈 곳 없는 박진우가 향한 곳은 인력 사무소였습니다. 당장 먹고 살 돈이 필요했기에 무슨 일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력서에 적힌 화려한 경력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전과자라는 꼬리표와 오랫동안 육체 노동을 해본 적 없는 허약한 몸뚱이는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겨우 사정을 해서 얻은 일용직 건설 현장에서도 그는 실수를 연발하여 반장에게 욕을 먹고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삽질 한번 제대로 못해 손바닥이 까지고 물집이 잡힌 채 그는 차가운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때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던 손이 이제는 흙먼지 투성이가 되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강희주가 그에게 선사한 완벽한 몰락의 실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진우는 공사장 근처의 허름한 한밭집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펑퍼짐한 몸매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설거지 더미와 씨름하고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도우미였습니다. 그녀 역시 출소 후 갈 곳이 없어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며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도우미가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고 박진우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감격의 재회가 아닌 서로를 향한 증오와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는 내가 꼬리치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우미 역시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며 네가 주제 파악 못하고 회사 돈에 손만 안 댔어도 우리는 해외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을 것이라고 악을 썼습니다. 식당 안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한때 사랑을 속삭이던 입술로 서로에게 가장 추잡한 욕설을 퍼붓는 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식당 주인이 나와 물세례를 퍼부으며 그들을 쫓아내고 나서야 싸움은 멈췄습니다. 흙탕물에 뒹굴어 꼴이 말이 아니게 된 두 사람은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였습니다. 그들 사이에 남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악연의 찌꺼기뿐이었습니다. 길바닥에 나앉은 두 사람의 눈에 띈 것은 대형 전광판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JS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과 함께 강희주 회장의 인터뷰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희주는 오히려 더 젊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어느새 훌쩍 자란 5살배기 아들이 해맑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박진우를 전혀 닮지 않은 영특하고 귀티나는 모습으로 희주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두 사람은 마치 천상계의 사람들처럼 빛이 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박진우와 도우미는 시궁창 속의 쥐새끼가 된 듯한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박진우는 화면 속의 아이를 보며 저 아이가 내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버리고 희주를 찾아가 구걸이라도 해보겠다는 헛된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이를 빌미로 돈이라도 좀 뜯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비열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도우미를 뿌리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JS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본사 건물의 입구는 예전보다 훨씬 삼엄한 경비 시스템으로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회전문 앞에 다가선 박진우는 경비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이 회사의 이사였고 회장의 전남편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경비원들은 그를 미친 노숙자 취급하며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박진우의 얼굴을 알아보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희주 회장님께서 혹시라도 당신 같은 잡상인이 찾아오면 절대 들이지 말고 경찰에 넘기라고 신신당부하셨다며 경고했습니다. 박진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 올려다본 마천루가 너무나 높고 아득하여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한때 저 꼭대기층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은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조차 담겨있지 않은 무관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박진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희주에게 있어 증오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이미 폐기 처분된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시각 도우미 역시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쫓겨난 그녀는 갈 곳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려 했으나 가진 돈이 부족해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자신이 알던 유흥업소 마담들에게 연락을 돌려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조롱뿐이었습니다. 나이 들고 전과까지 생긴 여자를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명품 구두를 신은 여자가 지나갈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신었던 구두들을 떠올리며 가슴을 쳤습니다. 남의 것을 탐낸 대가는 자신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가난과 고독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박진우는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도우미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면서도 이 넓은 서울 하늘 아래 기댈 곳이라고는 바닥으로 떨어진 서로밖에 없다는 사실이 끔찍한 아이러니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도 한 구석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편의점에서 훔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그들은 신세 한탄을 늘어놓으며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들을 보며 혀를 찼지만 그들은 부끄러움조차 느낄 여력이 없었습니다. 한때 펜트하우스의 주인을 꿈꾸던 그들의 종착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희주는 출근길에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두 사람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수행기사가 속도를 줄이려 했지만 희주는 담담하게 그냥 지나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숙자 텐트촌 근처에서 컵라면 국물을 마시며 다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희주에게 어떠한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연민도 통쾌함도 아닌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함 뿐이었습니다. 희주는 시선을 거두고 태블릿 PC를 켜 오늘의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돌봐야 할 수천 명의 직원들과 사랑하는 아이, 그리고 지켜야 할 거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망령들에게 낭비할 시간은 1분 1초도 없었습니다. 박진우와 도우미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희주가 넘긴 채권은 악랄하기로 소문난 추심업체로 넘어갔고 그들은 귀신같이 두 사람의 은신처를 찾아내 괴롭혔습니다. 일용직으로 번 푼돈마저 그들에게 빼앗기자 두 사람은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지방의 외딴 섬이나 산골짜기로 숨어들어가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도망자로 살며 매일 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공포에 떨 것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와 편안한 잠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그들은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희주는 회사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문득 5년 전 그 비오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절망의 밤이었지만 그녀는 그 밤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배신은 그녀를 파괴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단련시키는 담금질이 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이 유치원에서 그려온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와 자신이 왕관을 쓰고 성에 사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아빠라는 존재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희주는 그림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세상은 완벽했고 불순물은 깨끗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JS그룹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고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그녀와의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강희주라는 이름은 성공과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반면 박진우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가끔 술자리 안주거리로 회자되는 멍청한 배신자의 대명사로 남았을 뿐입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는 말처럼 희주의 삶은 찬란한 역사로 남을 것이고 그들의 삶은 지워진 낙서가 될 것입니다. 어느 눈 내리는 날 박진우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연결할 수 없다는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하얗게 쏟아지는 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에게 쏟아지던 축복 같던 눈이 이제는 자신을 얼어 죽게 만들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희주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는 눈물조차 얼어붙은 뺨을 문질렀습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강희주가 그 끔찍했던 밤의 악몽을 딛고 일어선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JS그룹의 본사 타워는 더욱 높고 화려하게 솟아올라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 되었으며 그 꼭대기에는 여전히 강희주 회장이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공격적인 인수 합병과 혁신적인 유통 시스템 도입을 통해 그룹의 규모를 3배 이상 키워냈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북미 시장까지 석권하며 글로벌 경영인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부르며 경외심을 표했고 그녀가 걸어온 고난과 극복의 서사는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희주의 집무실 벽면을 가득 채운 트로피와 표창장들은 그녀가 흘린 피와 땀의 결정체였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훈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 강도준이었습니다. 올해로 10살이 된 도준은 희주의 명석한 두뇌와 강인한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아 또래답지 않게 의젓하고 총명하게 자랐습니다. 희주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말만큼은 온전히 아들과 시간을 보내며 부족함 없는 사랑을 주었고 도준 역시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으며 바르게 성장했습니다. 두 모자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집무실 책상 중앙에 놓여 있었는데 사진 속 두 사람의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를 희주의 사랑과 자신감으로 채웠기에 도주는 구김살 없이 당당한 아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희주에게 도주는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낸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반면 도시의 가장 어둡고 냄새나는 뒷골목에는 세상에서 잊혀진 두 그림자가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이제 노숙자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알코올 중독으로 검게 썩어 들어갔고 한때 명품으로 치장했던 몸뚱이는 넝마 조각을 걸친 채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치아마저 거의 다 빠져 발음이 새는 입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100원만 달라며 구걸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과 멸시뿐이었습니다. 가끔 길거리의 대형 전광판에서 강희주 회장의 뉴스가 나올 때면 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발작처럼 소리를 질러대곤 했습니다. 그것은 후회인지 원망인지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도우미였던 여자 역시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유흥가 뒷골목에서 청소나 설거지 같은 허드렛 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늙고 병든 몸 때문에 자주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관절염으로 비틀어졌고 허리는 굽어 땅만 보고 걸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으면서 과거 자신이 펜트하우스에서 누렸던 짧은 호사를 꿈처럼 회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했던 기억은 곧바로 뼈를 깎는 고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박진우를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모른 척하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의 입구였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강희주는 JS그룹의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재단은 미혼모와 저소득층 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해 희주가 사제를 출연하여 만든 것으로 그녀의 과거 아픔을 사회적 책임으로 승화시킨 결과물이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희주를 연호했고 그녀는 환한 미소로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경호원들이 제지하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한 남자가 희주를 향해 달려들려다 바닥에 처박히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진우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희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목소리는 인파의 함성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희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소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얼굴이 지시겨진 남자의 눈빛이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10년 전 그녀를 기만하고 조롱하던 그 오만한 눈동자는 이제 공포와 비굴함으로 탁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희주는 그를 알아보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는 더 이상 증오의 대상도 아닌 그저 처리해야 할 오물에 불과했습니다. 희주는 눈짓으로 경호팀장에게 신호를 보냈고 박진우는 짐짝처럼 끌려 나갔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희주는 다시 앞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구두굽 소리는 경쾌하고 단호하게 행사장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희주는 아들 도준과 함께 남산 타워가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도준은 오늘 엄마가 정말 멋있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희주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10년 전 비 오던 그날 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희주는 와인 잔을 기울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배신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자신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하고 이 자리에 섰는지, 그것은 복수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직원들과 지켜야 할 아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진우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밤을 보내며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철창에 머리를 기대고 자신이 왜 행복을 발로 차버렸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탐욕과 오만이 그의 눈을 가렸고 진정한 사랑을 알아보지 못한 어리석음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살아서 나갈 희망조차 잃어버린 채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영원히 썩어갈 운명이었습니다. 도우미 역시 곰팡이가 핀 단칸방에서 홀로 신음을 삼키며 고독사 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미래는 없었습니다. 오직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는 현재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희주는 집으로 돌아와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천사 같은 아이의 얼굴에서 그녀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 이끌어갈 세상은 거짓과 기만이 아닌 정직과 성실이 대우받는 세상이 되기를 그녀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내일 결제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서명하는 서류 하나하나가 수천 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회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강희주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제국을 이끄는 황제였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저마다의 빛을 내며 반짝이고 있었고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마치 자신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세운 이 견고한 성을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지켜내겠노라고.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깊고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훈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희주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 정면에 띄워진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JS그룹이 유통을 넘어 바이오와 인공지능 산업에 진출하여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업이 되겠다는 당찬 포부였습니다. 임원들은
그녀의 열정적인 발표에 기립 박수를 보냈고 희주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그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침이 없었고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전성기는 바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강희주의 전설은 계속될 것입니다. 배신과 음모가 판치는 세상에서 정직과 실력으로 승리한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악인들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고 선인은 복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 명징한 인과응보의 결말은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원한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선사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곳을 채우는 공기가 더 맑고 깨끗해졌을 뿐입니다. 강희주와 그녀의 아들 강도준이 만들어갈 찬란한 미래를 축복하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시련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자임을 그녀는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